계속 질문을. 이번에는 수평님이 뽑을 차례죠? 네. 쪽지가 많이 꾸겨졌는데. 자, 봅시다. 아, 네. 뭔가요? 북한산. 아, 저한테 질문 네. 들어온 거예요? 네. 태왕님이 질문하신 건데, 불안한데? 아, 이것도 좀. 자, 임진왜란 때 일본이 패한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순신 빼고. 아, 이순신 빼고. 아, 이순신 빼고. 아니, 뭐, 당연히 이순신이 아닌가요? 아, 이거 이순신 빼고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쵸. 임진왜란. 제가 나름 준 전문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자료도 많이 있고. 저는 사실, 일본이 패한 가장 큰 이유는, 그래도, 그때까지는, 근데 이거 말하면은, 한국 역사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해도 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역시 중국의 영향이 컸다고 봐요. 저도 똑같아요. 중국의 영향이 컸다고 봐요. 뭐 중국이 병력을 보내줘가지고 평양성에서 몰아내고 뭐 어쩌고 와서 뭐 막 해약질하고 다니고 다 사실인데, 그냥 전체 세계사의 흐름에서 봤을 때 그 당시 동아시아 세계는 중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계 질서, 되게 존 페어뱅크가 차이니스 월드 오더라고 하잖아요. 조공책봉 질서. 조공책봉 질서를 일본 같은 나라가 깨트리기에는 아직 시대가 무르익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 너무 조공책봉 제도가 균일하게 동아시아 세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퍼져 있고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저는 거기에 균열을 내려고 했다고 보거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개인적인 야망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 야망 때문에 있는 건데, 그걸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조공책봉 질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균열을 내려고 했어요. 자, 균열을 내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전쟁이 생각보다 뜻대로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취한 정책이 조공책봉 질서를 편입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런데 내가 볼 때 거기서 더 망한 거예요. 조공책봉 질서 제도에 균열을 내고 조선이랑 중국이랑 인도까지 정복하려고 했던 히데요시가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그 꿈을 포기를 하고 다시 조공책봉 질서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명나라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군사적인 성과, 뭐 이순신의 성과 이런 것들, 물론 이 모든 균열을 다 막아내고 그 외교적인 흐름 정책 자체를 바꿔버린 게 이순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산도 대첩이나 명량 대첩을 세계사적으로 되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동아시아 세계 질서를 400년 이상 지속시킨 전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래서 막 명나라가 책봉 오고 막 히데요시가 하고 막 그때부터 다시 열받아가지고 종류재란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공책봉 질서가 아직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다. 제대로 기능하고 있었고, 일본이 그거를 깨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말라카나 이런 데랑 연합을 해서 동남아부터 같이 이렇게 연합으로 깨려고 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중국이 너무 탄탄한 상태였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 볼 때 조공책봉 질서의 완벽한 시스템, 그게 단단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히데요시 그리고 나아가 일본이 패배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제 질문이긴 하지만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지난 학기에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동영상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명나라의 그 협상 과정에 대한 이제 사료를 읽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측의 연구사를 이제 몇 개 봤는데, 다들 이제 결론은 그 좀 대동소이한데, 큰 주기는 그거였어요. 이제 명나라가 지나치게 이제 협상에 이제 몰두를 하고, 이것이 과연 이제 조선한테 이제 큰 도움이 됐을까라는 것에 의문을 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명나라가 아주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명나라 입장에서는 최대한 할 만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근데 남의 전쟁 와가지고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싸워줍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생각하고. 맞아. 뭐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얘기를 얘기할 게 있었는데 또 까먹었네.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3초 3 2 1 아무튼 여기서 끝내죠. 그래. 오케이. 깔끔. 원래 레스 뭐 지금 몇 개 안 남았네요? 그러게요. 되게 기다란 거.
이거 방금 나왔던 거랑 이어서 할 수 있겠어요. 하치님이 저한테 해준 건데,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간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치님이 질문인데, 이게 이제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선조 저평가의 가장 와, 솔직히 누구 대통령이랑 똑같지 않냐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봐요. 물론 도망가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진짜 개판이에요. 약간 진짜 그런 소스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한양을 사수합니다. 여러분, 절대 저는 평양을 사수합니다 하고 튀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죠. 백성들을 배신한 거니까. 자,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아까 제가 대답했던 거랑 맥락이 같은데, 조선이 일본을 못 이겨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조선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외교적인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겠죠, 당연히. 근데 외교적인 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은 지도자가 살아있어요. 지도자가 죽은 나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국룰이죠. 국제룰이죠. 국제룰. 아니, 왕도 없는 나라를 왜 책임져요? 그쵸? 그리고 왕까지 잡았는데 그거를 강제로 몰아낸다? 그러면 둘 중 한 개예요. 도와주고 그 나라를 먹으려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나라를 이용해가지고 전쟁 걸어온 나라 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상황을 보면은 조선이란 나라 이용해서 일본을 어떻게 손봐주려고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왕이 살아있지 않는 한 그 나라를 지켜줄 의무는 전혀 없는 거예요. 동맹국끼리. 그렇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선조가 의주까지 가요. 그래서 질문이랑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선조가 중국으로까지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전 그것도 좋다고 봐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물론 이제 류성룡이랑 이제 다 막아가지고 안 가긴 했죠. 안 간 선택이 결국 잘 되긴 했죠. 나름대로의 자주성을 지키면서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지도자가 살아가지고 동맹국의 지원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솔직히 선조가 거기서 병나발을 불든 아니면 정말 멋있는 일을 하든 전체 대세인 지장이 크게는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건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 인데 선조는 그거를 의도해서 한 건지 본능적으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만 하면 됐던 사람인데 살아있는 거를 잘한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조가 의주까지 간 거는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동아시아 세계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잘한 일이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물론 확실히 해도 될 게, 선조가 한양을 고수한다고 하고 도망간다던가 해서 한양 백성들을 좀 방치하고 이랬던 거, 그런 것까지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선조가 옹호하다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쪽에 더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지도자라면 리스크가 큰 일보다는 리스크가 작은 일을 감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죠. 답변이 되셨나요? 네. 하긴 맞다. 수평님이 하셔야 되죠, 질문을.